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100명 아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가 20%대에 이르고 전국에서 산발적인 감염도 계속돼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서울 시민의 70% 이상이 추석 연휴에 장거리 이동 계획이 없거나 이동 계획을 취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심각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넉 달 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93%로 급등했습니다.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인 다음 달 11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범위 이내로, 고등학교는 3분의 2 범위 안에서 등교 인원이 제한됩니다. 미국에서 9월 개학과 함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700만 명, 사망자도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면 40만 명 이상이 숨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동물병원을 찾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부병과 귀 외부에 염증이 생기는 웨이염입니다. 한 번 발병하면 쉽게 재발이 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슬기로운 펫생활, 오늘은 반려견에게 가장 흔하지만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질환인 피부병과 웨이염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만 위험 요인이 많아 안심하긴 이르다고 정부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덕분에 확진자 수가 매주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각 한 주를 비교하면 신규 환자 수는 하루 평균 331명에서 107.4명으로 감소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253.9명에서 84.7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의 경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20%대로 높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아직 낮아 안심하긴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등교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6일 고3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학교의 등교를 중단한 지 26일 만입니다. 등교는 시작하지만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범위 내로, 고등학교는 3분의 2 범위 내로 등교 인원을 제한합니다. 진로와 진학 지도 문제로 그동안 매일 등교했던 고3도 지난 16일 학생부가 마감되면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의 밀집도를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하되 지역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학기 부실한 강의에 부정행위 사건까지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대학들이 2학기에는 달라진 강의를 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자동 추적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 스튜디오를 마련한 대학도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학 캠퍼스 곳곳에 가방맨 학생들이 오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자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이 실기와 실습 과목에 한해 현장 강의를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비롯한 교내 시설도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학기 초에는 많은 것들을 못하게 돼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2단계로 내려가면서 자료실 같은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산발적 집단 감염은 여전해 2학기에도 원격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 온라인 강의 품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강의실마다 촬영 시설을 설치해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무인으로 실시간 녹화가 가능한 강의실입니다. 이 옆으로 보이는 촬영 장비가 바로 추적 카메라인데요. 모니터를 한번 보시면
교실 앞에 있는 강의자를 자동으로 따라다니면서 이 수업을 촬영합니다. 청각 장애 학생들이 수강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자막을 제공하는 강의 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전문 업체에서 자막을 제작해주면서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속도도 빨라지고 자막의 그 정확도나 완성도도 좋아지면서 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아예 영상 제작용 스튜디오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교수들이 온라인 강의를 녹화하거나 실시간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장비를 갖춘 만큼 영상의 질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듣는가의 그 상황을 나름 이제 상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자료도 현장 강의보다는 더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다시 더 재가공을 하는 것 같고요. 질 낮은 1학기 수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부정행위 논란까지 불거져 비난에 휩싸였던 대학들. 2학기엔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코로나19가 앞당긴 온라인 시대에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7%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가 이동 제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9.9%였는데 두 응답의 차이는 2.2%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지만 올해 추석 연휴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 더 뉴스 의뢰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오는 추석 연휴에 장거리를 이동할 계획이 없거나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넉 달 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92.7%로 급등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일 예정인 가운데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을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과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8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6.8%가 장거리 이동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을 취소한 사람이 16%였고 이동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연휴에 이동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질문한 결과 사태가 심각하다고 한 응답률은 넉 달 전 1차 조사 당시 47.4%에서 이번에 92.7%로 급등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61.8%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일상 위축도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의 정지나 위축이 심한 경우를 0으로, 변화가 없는 경우를 100으로 놓고 점수를 매긴 결과 평균이 46.2점으로 5점 넘게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이 실시될 경우 응답자 82.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주변 사람에 대한 신뢰나 호의적 태도는 약해졌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엄벌주의는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팀은 감염 확산은 본질적으로 인간관계망이 작동한 결과라며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일상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 우울 현상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올해 4월과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성인 남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우울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점차 늘어 4월 54.7%에서 9월 71.6%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우울의 원인과 증상으로는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과 일자리 감소, 채용 중단 등으로 인한 불안감, 무기력함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9월 17일 현재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 약 3천만 명, 사망자 95만 명, 대한민국 확진자 약 2만 2천 명, 사망자 372명. 감염 우려를 무릅쓰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코로나 검사하셔서 양성 판정 받으신 거 방문하셨던 이력이 있어요. 동선을 가야 되는데 슬리퍼요? 잠깐만 이거 한번 찍어보자. 같은 1층인데도 엘리베이터가 10개가 넘는 거. 혼자 오셨어요, 이거?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초동 대응할 때 역학조사는 어떤 유행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더 많은 인명을 구하는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방법론들도 그 역학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조처럼 이제 불리게 되는 존 스노우의 방법에서 많이 유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1854년 영국 런던 소호. 10일 동안 500명이 원인 불명의 감염병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엔 감염병이 나쁜 공기나 악취로 퍼진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마취과 의사 존 스노우는 이 사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는 사망자 집을 지도에 표시하며 감염병을 추적했고 그 결과 펌프 중심으로 감염병이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곳에서 길어다 먹은 물이 문제였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병의 원인은 콜레라였다. 펌프가 폐쇄된 후 감염병 확산은 멎었다. 이것이 역학의 시작이다.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균성 이질이 크게 있었는데 지금 청장님으로 계신 정은동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께서 미국에는 역학조사관 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비슷한 제도가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처음으로 이제 역학조사관 제도라는 걸 만들자. 2000년 홍역, 2001년 콜레라,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이 땅에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역학조사관이 최전선에 있었다. 그들의 축적된 경험이 오늘날의 방역 성과를 만들어냈다. 2015년도에 그 메르스 같은 경우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명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자책이랄까 좀 더 빨리 검사하고 좀 더 빨리 더 넓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경험들이 현재의 역학조사 체계를 이끌었다. 그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게 1월 4일이었는데 그때가 원인병원체로 중국이 발표하기 3일 전이었었습니다. 다른 의료계에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협동을 하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진단검사법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전국적인 검사를 전 세계에서 갖추게 되었고 확진도 했는데도 동선을 허위 진술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사실을 은폐한 확진자를 고발. 한 명의 거짓말이 7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졌다. 사흘간 감염 경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80명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도 사실 계시기도 하고요. 또는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셔서 검사받을 분들과 진료받을 분들이 적시에 제대로 검사나 진료를 받지 못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계속 감염이 이어지고 있거나 고위험 시설일 경우는 노출자들께서 사망하시거나 그런 결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시는 경우 일반 국민 1,44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2차 항체 조사에서 단 한 명만이 항체를 갖고 있었다. 집단 면역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백신과 치료제는 아직 유언하다. 불안의 시대는 이어지고 있다. 한 분 한 분이 역학에 다 임하고 계시다는 건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방역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많은 기관들이 모든 게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정보들이 역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정보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신념과는 무관하게 저희들은 과학적이고 양심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좀 더 믿어주시고 역학조사에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나라가 보다 빨리 안전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는 접촉자 없는 걸로 분류하겠다고 하셨고요. 다행히 마스크랑 잘 쓰고 계셨고. 그러면은 그냥 저 정상 영업해도. 네네. 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 모처럼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많은 영향이 크지만 자동차 수출이 상승 반전하고 주요국으로의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충격 완화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달린 수출이 이달 들어 20일까지는 깜짝 증가했습니다. 이달 잠정 수출액은 25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0억 2천만 달러가량 3.6% 증가했습니다. 조업 일수는 15.5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많아 이 차이를 반영한 실제 1일 평균 수출액은 2억 달러 9.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가 중순에 시작돼 빨랐기 때문에 수출 물량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수출 양대 산맥인 반도체와 승용차가 큰 폭 증가세를 보인 게 눈에 띕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큰 폭의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다 이달 상승 반전해서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수출 상대국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 수출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충격으로 7월과 8월 수출 실적이 기대보다 나빴던 점에 비춰보면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집니다. 수출이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9월달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상황에서도 그 전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지난달 해외 운송량이 증가한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중국, 독일의 수출 회복세가 금융위기 때보다 빠르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이 막히고 워낙 강세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등 수출 전선의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YTN 이광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등 간편한 방식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주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들이 재단의 지점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작성하는 게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서류를 접수한 뒤에는 다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게는 절차가 번거롭기만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자금 신청 모바일 앱. 모바일 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면 어렵지 않게 자금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지점을 방문하고 서류 작성도 불편하고 까다로웠거든요. 지금은 핸드폰 앱을 까니까 너무 편리하고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금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탁 보증 협약도 이뤄졌습니다. 농협은행 지점에만 가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 신청과 심사,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농협은행 지점은 경기도 내에만 215곳에 달해 자금 신청을 위해 재단 지점을 찾는 불편도 덜게 됐습니다. 이번 위탁 보증 규모는 100억 원, 대출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입니다. 25개 지점에서 그 많은 인원을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적기에 접근하실 수 있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런 협약식을 맺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언택트 경향에 맞춰 한결 간편해진 자금 신청과 대출 절차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직장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원들의 호응도 좋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기업도 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라 적응이 안 됐거나 근무 방식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데요.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잘하는 법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택근무는 꼭 집에서만 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 앞 카페에서 회사 일을 봐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사람 많은 카페에서 일한다면 취지를 벗어나 보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노동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허락한 곳을 재택근무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종합지침서까지 만든 건 시행 초기라 이런저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이 매뉴얼 발간과 함께 재택근무가 산업 현장에서 뉴노멀 근무 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직장 생활에선 말을 더 조심하고 또 더 잘해야 합니다. 화상 대화를 할 때 긴 침묵은 금기에 가깝지만 솔직한 비판과 의견을 낼 때는 사무실에서보다 더 예의를 갖춰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부담이 없다고 늦게 일어나 아침을 거르고 일을 시작하거나 낮에는 일 보고 밤에 회사 일을 몰아서 하는 게 반복되면 직장 전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재택근무 역시 직장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걸 피하려면 집에 일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근무와 휴식의 시간적 경계를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는 말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의 하늘만 돌아보고 오는 여행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타이완인 관광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 상공만 선회한 뒤 돌아가는 여행을 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타이완 국제공항. 한껏 들뜬 관광객들이 비행기에 오릅니다. 3시간 만에 도착한 제주 상공.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제주도를 열심히 휴대전화에 담습니다. 제주도 관광은 비행기를 타고 20분가량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벤트는 기내에서 펼쳐집니다. 제주도 사투리를 배우고 퀴즈를 푸는 시간도 가집니다. 비행기에서만 맛보는 기내식도 빼놓을 수 없는데 한류 드라마를 통해 잘 알려진 치킨과 맥주가 나옵니다. 我们很期待那个飞机餐，就是那个韩式炸鸡。那看到跟吃到的时候，其实都觉得，比想象中的飞机餐好吃。蛮期待的，然后也很有趣，因为平常在飞机上都是在睡觉，但是今天就是特别有办活动，所以蛮丰富的。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제한되자 비행기 타고 외국 상공만 선회한 뒤 돌아오는 이색여행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관광공사가 타이완 여행사 항공사와 함께 이런 상품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타이완인 관광객 120명이 참가했는데 출시하자마자 4분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최근 대만의 가상 출국 여행 상품이 엄청 인기를 끌고 있긴 한데요. 저희도 이번에 저희 상품이 판매 개시 4분 만에 매진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여행길이 막힌 코로나 상황에서 그나마 마음을 달래주는 이런 여행 방식은 앞으로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우리 관광공사와 항공여행업계도 착륙 없이 외국 상공을 돌고거나 근거리 항로로 크루즈 안에서만 여행하는 비접촉 여행 상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방문 판매업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문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도태 중앙방역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방문 판매를 통한 집단 감염이 지난달 중순 이후에만 총 10건이라며 특히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금요일부터 방문 판매 분야의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는 신고보상제를 불법 피라미드 업체뿐만 아니라 방문 판매 집합금지 위반 업체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이 모든 부대 휴가를 잠정 중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외출 시행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적용 중이던 거리두기 2단계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전 부대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70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20만 명 이상인데 앞으로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면 40만 명 이상이 숨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로 젊은 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학교가 문을 열자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며 확산이 가속화됐고 대면 수업을 중단하는 학교가 속출했습니다. We're going to go home because it's going to be too dangerous. They can't risk us dying. 학교가 문을 닫자 학생들이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는 다른 집단의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하루에 3만 명에서 5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지난 15일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22일 10만 명을 넘은 지 넉 달도 안 돼 2배가 된 것인데 9월 들어서만 하루 평균 사망자가 800명에 이릅니다. 미국 NBC 방송은 지난 3월 데보라 벅스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종관이 했던 예측이 실현됐다고 꼬집었습니다. As you saw on that slide, that was our real number, that 100,000 to 200,000, and we think that that is the range. 문제는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자는 더욱 늘어 전문가들은 내년 1월까지 41만 5천 명이 숨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So important with flu and COVID coming at the same time that we really try to take flu off the table as much as possible, and embracing the flu vaccin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e can do. 상황이 이런데도 백악관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보다는 백신 개발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대선 전 백신 공급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내년 4월까지 모든 미국인이 맞을 수 있는 백신 양을 확보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미국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코로나19 진단에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6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신속한 검사가 불충분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게이츠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보다 검사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진단 결과를 24시간 안에 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는 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 지도자와 보건 책임자들은 지금의 코로나19 검사 진단 상황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무역이 코로나19의 충격에도 애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의 경우 지난달 해외 운송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9.5%나 증가했고 한국과 독일 등의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 집계를 보면 지난달 주요 38개국 중 14개국에서 신규 수출 주문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싱크탱크 키엘 세계경제연구소 가브리엘 펠버메어 소장은 주요국의 봉쇄령 해제와 신속한 금융 지원 등에 힘입어 2008년 금융위기 때 13개월 걸린 세계 무역량 회복 수준을 코로나19 위기 때는 2달여 만에 달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이유인데 기나긴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은 미국에서 사용자만 하루 평균 2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8일 위챗이 수집하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위챗의 사용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I think the government is concerned with the collection of such sensitive information on U.S. person and who owns that information. 이에 법원은 미 행정부의 위챗 사용과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판사는 미 행정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빌러 판사는 미 상무부가 제기한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상무부의 공식 논평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CNBC 등 미 언론은 미 행정부와 위챗 사용자 간의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2018년에) 발표한 농촌진흥청의 통계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동물병원을 찾는 반려견의 수는 전체의 6.5%로 예방접종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웨이업은 6.3%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처럼 피부병과 웨이업은 반려견에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 피부병과 웨이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홍준 수의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려견은 피부가 이 사람보다 얇아서 여러 가지 피부병에 쉽게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샴푸를 해주거나 빗질을 할 때도 좀 조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의외로 산책을 나갔을 때 반려견들의 피부 건강을 주의해야 한다고요? 일단은 산책 자체는 반려견의 어떤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다음 햇빛을 받음으로써 면역성을 증대시켜서 피부병 예방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아토피 체질인 강아지 같은 경우는요, 꽃가루나 아니면 미세먼지에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봄철에 꽃가루가 심하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산책을 자제시켜 주는 게 좋고요. 또 진드기 감염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봄철이나 가을철로 우리나라는 진드기가 비교적 많은 나라에 속하고요. 진드기가 물어 생기는 기생충성 피부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 중에 바베시아나 라임병 같은 무서운 병들도 있거든요. 이런 병에 걸릴 경우 강아지 같은 경우 심한 빈혈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경증상 같은 경련을 나타내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산책 시 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는 진드기 구제제 같은 걸 바르고 산책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풀숲 같은 것을 피해서 산책을 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군요. 아토피 체질의 반려견은 봄철 혹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산책을 시킬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토피는 사람에게나 있는 피부병인 줄 알았거든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도 아토피가 나타나나 봐요? 사실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제 인간 세상과 같이 함께하면서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환경을 공유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공유하면서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 현대병의 일종인 아토피 체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체질이 바뀐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토피 질환에 걸린 강아지들은요, 일반적으로 2살에서 3살이 지나면서 증상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보통 습진을 동반한 가려움증, 소양증을 동반한 피부염들이 지긋지긋하게 계속 재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체로 유전적인 원인, 아니면 우리 사람과 인간이 공유하는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먹거리, 식습관적인 요인, 3가지로 보통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 또 이 애완동물들에게도 아토피가 난치성 피부 질환이겠죠? 네, 지긋지긋한 난치성 피부 질환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 이렇게 반려동물에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 사람의 아토피 피부염 관리와 비슷한데요. 첫 번째로 환경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이라면 실내에서 부유하는 부유물 자체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알러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분이 집에 많다 그러면 곰팡이 포자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먼지나 진먼지 진드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가구나 새로 산 가구에서 뿜어져 나온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쓰는 어떤 디퓨저라든가 아니면 향수 같은 것도 얘네 아토피 질환의 원인 물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울 수 있는 걸 최대한 치워주시고요. 또 그래도 안 될 걸 대비해서 헤파 필터가 포함된 공기청정기 같은 거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미세먼지를 걸러주게요? 네, 그리고 적정 습도 유지에 또 힘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사람의 아토피 피부염도 간지러움을 심하게 동반하거든요. 여름철에 습해도 심하게 소양증을 유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너무 건조한 공기 자체도 소양감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상대 습도 40% 내외 적정한 습도 유지가 얘네의 피부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보호 역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아토피 질환 자체는 사실은 습진을 동반하게 되고요. 이 피부염 자체는 피부를 되게 약하게 만들고 자꾸 긁어서 상처를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피부는 여러 가지 보호층으로 사람의 피부나 동물의 피부나 여러 가지 보호층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여기는 각질층, 지질층,
수분층, 여러 가지 층들이 다단계로 보호하면서 피부에 상재하는 곰팡이나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너무 잦은 목욕 자체가 얘들의 피부를 깎아먹게 되고 이런 보호층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병인 애들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너무 자주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보통 목욕은 2주나 3주에 한 번씩만 목욕시킨 것을 보통 권장을 드립니다. 먹는 것도 조심해야죠. 네, 식습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아토피 체질인 아이들은 보통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먹는 먹거리를 먹으면 간지 소양증이 더 심하게 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피부병이 더 자주 다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고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토피 체질인 경우 피부병이 생기고 소양감이 심하고 몸을 자꾸 긁고 이런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물 치료를요. 이 사실 뭐 약물 치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다 보면 혹시 뭐 우리 그 반려견이 굉장히 심한 질환에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병원에 데려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이렇게 그게 말씀해 주시는 좋고 또 거군요. 요즘에는 좋은 약들이 많아서요. 주사 한 번 맞으면 한 달 동안 소양증을 가라앉히는 이런 편리한 약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맘먹지 마시고 예전처럼 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독한 치료보다는 요즘에는 소양증을 가라앉혀주고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런 마일드한 처치도 많이 하니까 병원에 꼭 한번 데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증상이 있다면 뭐 안심하고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 피부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피부병만큼이나 반려견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웨이염이잖아요. 이 웨이염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일단은 강아지는 사람과 달리 사람은 이제 수평이도 짧은 수평이도 하나만 갖고 있어서 고막까지의 거리가 되게 짧은데 강아지는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수직 웨이도와 수평 웨이도로 나눠진 L자형의 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길이가 길고요. 그다음에 사람에 비해서 귀 안쪽의 내피 세포층이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예민하기 때문에 한 번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아지가 귀까지 덮여 있고 안에 털도 나고 이러니까 한 번 재발하면 귀병이 지긋지긋하게 계속 재발하는 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귀병이 생기면은요. 이 내이에 손상을 입고요. 내이에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을 안 하게 되면은요. 귀 안에 정상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곰팡이나 세균에 의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감염을 방치하게 되면은요. 이것들이 곰팡이 균이 번지면서 안에 내이 피부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러면은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저항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배려가 완전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안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침범이 계속 일어나고 그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귀를 이루고 있는 연골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우글쭈글 부으면서 연골까지 변형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기르던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귀를 계속 긁는 그런 증상을 보였거든요. 혹시 이것도 웨이염의 대표적인 증상인가요? 그것도 웨이염의 대표적인 증상일 수 있고 일단 심한 소양감을 나타내고요. 그다음 발적, 빨개져 있고요. 그다음 부종, 부어 있고요. 그다음에 진물이 나옵니다. 이제 검은색이나 노란색 귀지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귀병이 있구나 하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 반려견의 웨이염, 재발률이 또 높다고 하는데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귀병을 막아주고 이런 것은 귀 안에 있는 얇은 한 층의 세포층이거든요. 세균 번식을 억제해주고 곰팡이 균의 증식을 억제해주고 그다음 귀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깨끗한 귀를 유지해주는 건 우리가 하는 청소가 아닌 귀 안에 얇은 세포층인데 이 세포층을 얼마나 보호해주느냐가 그게 바로 우리의 귀출의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시거나 집에서 청소하실 때 함부로 귀 안에 무언가를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봉을 사용해서 청소를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함부로 귀털을 뽑지 않는 거. 요거 두 가지만 지켜줘도 귀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웨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관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음식을 함부로 주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 먹는 음식을 함부로 줘가지고 어떤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간지러움증을 유발하는 것 자체도 귀병이 시작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 귀 청소를 하실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귀 안을 심하게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귀 안에 드시면 안 됩니다. 보통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검지 손가락이 들어가는 것 이상의 깊이로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합니다. 면봉도요. 면봉도요. 면봉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안으로 더 깊이 넣으면 안을 자극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감염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치료를 목적으로 수의사가 허가하지 않은 이상은 귀털을 절대로 뽑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귀털을 뽑게 된 뽑은 자리에서 보통 감염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귀털이 나오는 목적은요. 속에 있는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거를 뽑아버리면 안에 있는 들어간 수분이 배출이 안 돼 버려요. 예. 그래서 귀가 쓴 애들은 그래서 귀털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귀털이 없고요. 귀가 덮여 있는 애들이 수분방 배출을 위해서 보통 귀털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귀털을 함부로 제거하면 뽑은 자리에 오히려 자극이 해서 귀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 반려견은 아파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잘못돼서 오히려 반려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명심을 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려견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웅준 수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카이스트 연구팀은 저렴한 주석을 활용해 새 촉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일산화탄소만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촉매의 생산 효율이 기존 주석 촉매보다 100배 이상 높다며 이렇게 생산된 일산화탄소를 플라스틱 제조 등의 공정에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암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비율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를 살펴보면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성인 5만 4천여 명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만 4천여 명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 50대에서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이나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 등을 모방한 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 스미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 메시지 속 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통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협업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문자를 24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웹드라마 제작에 적합한 공상과학 시나리오를 모집하는 사이언스 스토리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공모전은 과학융합 콘텐츠 발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웹드라마 제작에 적합한 참신한 공상과학 시나리오 창작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2편은 TV 드라마로 방영될 계획입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도 하지 않았던, 어떤 과학자도 하지 않았던 종류의 관측을 우리가 가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도 지구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달에도 아직도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첫 관문 달, 달의 표면을 연구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토양학자가 있습니다.
YT 사이언스 휴먼 다큐 프로그램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네이처가 토양 탐정이라고 소개하는 행성과학자 심채경 박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